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6.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환자의 나이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우리야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물론 네 환자도 인내하며 원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주워 들었을 게다. 원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뭐니 해도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인내로써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매일 감당하기 위한 기도지. 따라서 네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은 환자의 뇌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10가지도 넘게 가정해 놓은 서로 다른 운명들을 진짜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그런 일을 하려고 덤비는 인간들에게는 원수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현재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야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대개는 원수도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지만 말이지.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법칙이 하나 연관되어 있다. 언젠가 환자의 관심을 원수라는 존재 자체에서 환자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겨 놓으면 기도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지. 이 경우는 그 반대다. 즉, 환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재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로 여길 때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그 두려움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것이 일개의 심리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법칙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시에는 아무런 자각 없이 대상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부축이 돼 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시에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한다. 즉 환자가 모욕을 받았거나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매서 나는 지금 분노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서고 있다거나 나는 지금 정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반대로 환자가 내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다거나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관심을 내면에 붙들어매서 더 이상 자신을 넘어서서 원수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야지. 환자가 전쟁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라면 증오의 감정에 너무 기대지 말도록 해라. 증오는 기독교인이건 반기독교인이건 정기 간음물 등을 통해 너나 없이 토론하기 좋아하는 주제지. 물론 번민에 빠진 환자들을 부추겨서 독일 지도자들을 향한 복수심의 불을 지르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은 일이긴 하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대개 가상의 희생양을 향한 심파 쪽의 공상적 증오가 되기 쉬워. 환자는 실제로 한 번도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의 머릿속에 있는 독일 지도자들이라고 해봤자 신문기사를 읽고 저 혼자 만들어낸 마네킹에 불과하다고. 그런 공상 속의 증오는 아주 맥 빠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잦은 데다가 특히 영국인들은 이 점에서 아주 구제불능의 졸장부들이다. 독일 놈들은 어떤 고문을 해도 시원치 않다고 큰 소리를 펑펑 치다가도 막상 상처 입은 독일 조종사가 뒷문으로 들어오면 얼른 차와 담배를 대접하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족속이지.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질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기르게 된다면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을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다. 내 환자를 몇 개의 동심원으로 생각해 보거라. 한가운데 의지가 있고 다음에 지성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공상이 있다. 모든 원에서 원수의 흔적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미덕이란 미덕은 모조리 밖으로 밀어내 공상의 원 안에 쳐넣고 바람직한 자질들은 몽땅 안으로 끌어와 의지의 원 안에 모으는 작업은 해야 한다.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물론 내가 말하는 의지란 환자가 오해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결심을 해놓고 이를 악물고 콧김을 뿜어가며 안달복달 애쓰는 게 아니라 원수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진짜 중심을 가리킨다. 미덕들이 공상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고 지식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느 정도의 사랑과 정경까지 끌어모은다 한들 그걸로 우리 아버지 집을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미덕들을 가지고 지옥에 오는 인간이야말로 훨씬 더 재미있는 구경감이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7.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환자에게 내 존재를 꼭 숨길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적어도 투쟁의 현 단계에서는 최고 사령부에서 이미 내려온 대답이 있지 않느냐? 당분간은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사실 우린 지독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지 않으면 직접 테러를 가함으로써 얻는 즐거운 소득을 포기해야 하고 마술사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대로 인간이 우리의 존재를 믿게 되면 유물론자나 회의론자를 만들어낼 수 없지. 어쨌든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존재를 알릴 때가 아니야. 그러나 나한테는 한 가지 위대한 소망이 있다. 언젠가 적당한 때가 되면 과학을 감상적으로 만들고 신화화함으로써 원수를 믿으려는 인간의 마음이 미처 열리기 전에 사실상 우리에 대한 믿음을 슬금슬금 밀어넣는 밥을 터득할 날이 오고야 말리라는 소망이지. 생명력이라든가 성숭배 풍조, 정신분석의 몇몇 부분은 이 점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만하다. 언젠가 우리가 유물론자, 마술사라는 완전 무결한 작품을 만들어낼 그날이 오면, 즉 영의 존재는 거부하되 자기가 막연히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활용까지는 못하더라도 사실상 숭배하는 사람을 탄생시키는 그날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나긴 전쟁의 끝을 보게 될 게다. 그 전까지는 명령에 따라야지. 내 환자를 무지의 어둠 속에 가두어 두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구나. 현대인들은 악마를 대체로 희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힘이 될 게다. 혹시라도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를 시에는 그 즉시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를 입은 꼴 따위를 보여주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는 믿을 수 없으니 내 존재도 믿을 수 없지 않느냐고 설득하거라. 환자를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생각해 보마고 했던 약속은 잊지 않고 있다. 원수에 대한 극단적인 헌신만 빼놓는다면 극단적인 경향은 무조건 부추기만 하지.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렇다. 별 열이 없이 안일한 시대에는 인간들을 잘 얼러서 더 깊이 잠들게 하는 게 우리 소임이야. 하지만 지금처럼 균형을 잃고 편 가르기 좋아하는 시대에는 불을 더 붙여야만 한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일로 뭉친 소집단은 내적으로는 서로 찬사를 주고받는 온실 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만과 증오를 키워나가게 되지. 그들이 뻔뻔스럽게 이것을 즐기는 이유인즉슨 자신들의 배후에 대의가 버티고 있으며 이 대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야. 애초에 원수를 위해 모인 소집단들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교회가 작을수록 좋을 수밖에.
물론 원수를 알게 되는 인간이 적다는 점에서도 좋지만 설사 원수를 알게 된 인간들이라 해도 비밀결사 내지는 파벌 특유의 불편한 긴장과 방어적인 독선에 쉽게 빠져주니 얼마나 좋으냐. 물론 교회는 원수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교회 그 자체에 파당의 특성들을 전부 부여하는데 성공한 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파당에 대해서라면 멀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파와 아볼로파부터 가까이는 영국 성공회의 고교회파와 저교회파에 이르기까지 흡족한 결과물들을 많이 얻었지. 환자를 잘 구슬러 양심적 반전주의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자동으로 소리만 크고 인기는 없는 조직적 소수파의 일원이 되는 셈이다. 특히 네 환자처럼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확실하지. 물론 거의 그렇다는 말이다. 혹시 내 환자는 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도 명분이 정당한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는 자신이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진정한 동기를 반신반의하지 않을 만큼 진짜 용기 넘치는 사람이냐? 정직에 가장 근접했을 때에도 자신은 원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행동한다는 점을 확신해 마지 않느냐? 환자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평화주의자로 만들어봤자 별 소득이 없다. 원수도 당파에 소속될 때 생기는 일반적인 결과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테고 그 경우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갑작스레 정서적 혼란을 일으켜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라도 애국자로 변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예가 왕왕 있었지. 그러나 내가 파악한 대로라면 내 환자한테는 평화주의를 써먹는 편이 더 나을 것 같구나. 그가 어떤 노선을 취하든 너의 주된 임무는 한 가지다. 애국심이든 평화주의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거라. 그러다가 당파적 정신의 영향을 이용해 그것이야말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소리 없이 비위를 맞춰가며 종교가 대의 명분의 일부로 전락하는 단계까지 몰아가야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영국의 전쟁 수행이나 평화주의에 유리한 논증을 탁월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겨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게야.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세속적 명분이야 어떤 걸 추구하든지 상관없다.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 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더 그렇지. 이 아래에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한가득 득실거리는 판이니 원한다면 언제든지 보여주마.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8.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그래, 요즘 환자의 종교적 국mon이 잦아들고 있어 큰 희망을 품고 있다고? 안 그래도 슬럽갑이라는 늙은이를 학장 자리에 앉힌 뒤로 악마 양성 대학이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하던 참인데 이제야말로 정말 확실히 알겠구나. 도대체 그놈의 학교에서 기복의 법칙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냐? 인간은 양서류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게야. 시간 안에 있는 건 곧 변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인간이 불변성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바로 이 기복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다. 골짜기로 떨어졌다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며 끊임없이 후퇴했다 복귀했다 해야 한단 말이지. 네가 환자를 자세히 관찰했다면 그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 이러한 기복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게다. 이를 갖는 흥미도 친구들을 향한 애정도 몸의 욕구도 죄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하는 시기와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번갈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 환자가 겪고 있는 메마르고 무덤덤한 느낌은 내 분별머리 없는 착각처럼 내 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야. 이 현상을 최고로 잘 활용하려면 먼저 원수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한 다음 그 반대를 택하면 된다.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그 이유를 알겠느냐?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의 자아 영역을 확장하는 게 그 목적이니까.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로 우주를 우글우글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다고. 원수에게 흡수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원수의 뜻에 따른 결과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원수의 삶을 살게 된 그들을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우리는 비어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우리의 전쟁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바로 이 지점에 골짜기가 끼어든다. 원수는 아무 때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인간의 영혼이 감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활용하지 않는지 너도 궁금하겠지. 그러나 불가항력과 논의의 여지 없음은 원수가 세워놓은 계획의 본질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임을 이젠 알겠느냐?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제압하는 건 원수의 계획에 도움이 안 돼. 그는 강간은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이게 다 꽉 먹고 알도 먹겠다는 천박한 생각 때문이야. 피조물과 하나가 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지니게 하겠다니 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들을 싹 없애버리거나 동화시켜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지. 물론 원수도 처음에는 약간 제압할 태세를 갖춘다. 실제로는 미약하게 드러낸 것인데도 인간들에겐 굉장히 보이는 임재. 달콤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지.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가진 않는다.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후원이나 장려 책들을 죄다 거두어 들이니까. 물론 실제로 거두어 들이는 건 아니다. 인간들이 의식하는 경험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지.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 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는 개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우리는 환자들을 밥상에 오를 식사거리로 생각하는 판이니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 질질 끌고 와도 무방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방해하면 할수록 좋다. 하지만 원수로서는 우리가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듯이 미덕으로 유혹할 수는 없는 일이지. 제 바람대로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 작자는 좋아라 한다고. 그러니 워무드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는 때는 없다. 물론 골짜기가 우리 편에 제공해주는 기회도 있긴 하지. 다음 주에는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힌트를 몇 가지 주도록 하마.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9.
사랑하는 원무드에게 지난번 내 편지를 읽고 느낀 바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침체와 건조함의 골짜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한 그의 영혼을 얻긴 글렀다는 건 똑똑히 알았겠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이용 방안을 생각해보자. 먼저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에는 감각적 유혹, 특히나 성적 유혹이 매번 잘 먹혀든다. 육체적인 활력이 넘치는 꼭대기 시기일수록 잠재적 욕구도 더 커질 텐데 이게 웬 소리냐고? 꼭대기에 있을 때는 저항력도 최고로 높은 상태라는 걸 잊으면 안 되지. 불행히도 정욕을 일으키기에 좋은 건강과 활력은 일이나 놀이, 생각, 무한한 오력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 세계가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할 때 외려 이런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게야. 골짜기에 있을 때의 성욕은 꼭대기에 있을 때의 성욕과 질적으로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골짜기에 있을 때의 성욕은 인간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들척지근한 현상으로 기울 가능성은 훨씬 적으면서 성 도착에 빠질 가능성은 훨씬 크고 종종 성적 욕구를 맥풀리게 만들어버리는 사랑의 부산물에 오염될 가능성은 훨씬 적지. 성욕도 육체의 다른 욕구들과 한듯 다를 게 없다. 착실한 술 주정뱅이를 만들려면 행복하고 느긋한 기분으로 친구들과 즐기고 있을 때 술을 권하기보다는 침체되고 지쳐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로 마시도록 밀어붙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야. 어떤 쾌락이든 건전하고 정상적이며 충만한 형태로 취급하는 건 어떤 점에서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지심을 잊지 말거라.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 수많은 영혼들을 포획해왔다는 건 나도 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원수는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린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원수가 만든 쾌락들을 인간들이 즐기게 하되 단 원수가 금지한 때에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하는 게 고작이지. 그래서 우리 악마들은 어떤 쾌락이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지극히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처음에 쾌락을 만든 자의 흔적이라고는 눈꼽만큼이라도 찾아볼 수 없고 즐거움 역시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쾌락은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갈망은 증대시키는 게 우리가 쓰는 방식이야. 사실 이 편이 효과도 더 확실하고 스타일도 더 낫지. 인간의 영혼을 손에 넣되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그런데 골짜기는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지. 골짜기를 이용해 먹기에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이건 골짜기에 관한 화자 자신의 생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늘 그렇듯이 이 작전의 첫 단계 역시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기복의 법칙에 대해서라면 꿈에도 생각지 못하게 하거라. 처음 회심했을 때 경험한 열정은 영원 무궁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했다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조함 역시 그와 똑같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믿게 하라고. 이런 오해를 환자의 머릿속에 잘 고정만 시켜놓으면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작전을 진행시킬 수가 있다. 작전 방향은 내 환자가 쉽게 절망하는 비관형이냐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믿는 낙관형이냐에 달려있지. 비관적 인간형은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만 혹시 내 환자가 그런 희귀종 가운데 하나라면 만사 간단하다.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적당한 성경 구절에 관심을 끈 다음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예전 감정을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계속하도록 부추길 수만 있다면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 환자가 좀 더 희망적인 인간형일 경우에는 먼저 현재의 영적 저기압 상태를 묵인하게 한 다음 이런 상태도 뭐 그리 심각한 침체는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해 가며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한두 주일만 유지하면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
환자에게 만사에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나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한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또 다른 방법은 환자의 신앙을 정면 공격하는 것이다. 골짜기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믿게 만들었다면 이전의 모든 단계들이 그러했듯이 이 종교적 단계 또한 이제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에 흥미를 잃었다는 명제가 이것은 거짓이다는 명제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지. 하지만 전에도 말했다시피 넌 이성이 아니라 전문 용어에 의존해야 한다. 단계라는 단순한 단어도 10중 8구 큰 효과를 낼 게야. 인간이란 족속이 다 그렇듯이 환자도 예전에 여러 단계를 거쳤을 때고 자신이 빠져나온 그 단계들에 대해 노상 우월감을 느끼거나 생색을 내고 있겠지. 자신이 진정으로 그 단계들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이젠 그 단계들이 과거지사가 되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말이다. 이제는 좀 감이 잡히는지? 참과 거짓이라는 명백한 대립항을 생각지 못하게 하거라. 이건 그저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나도 다 거쳐왔지 하는 식의 교묘하고도 아리송한 표현들을 잘 사용하도록 하고 성장기라는 복된 단어도 잊지 말고 써먹도록 해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10.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트립트위즈한테 네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뻤다. 환자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을 사로 사귄 데다가 너도 이 기회를 정말 믿음직하게 처리했다면서? 환자의 사무실에 들렸던 그 중년 부부야말로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종류의 인간들이다. 부유하고 똑똑하며 겉으로만 지성적인 데다가 세상 만사에 영리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 말이지. 심지어 막연한 평화주의자라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것도 도덕적 근거 때문이 아니라 대중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찮게 여기는 뿌리 깊은 습관과 유행에 불과한 문학적 공산주의의 위세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된 사람들이라니 정말 잘된 일이지 뭐냐. 너도 환자의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을 아주 잘 이용했던 모양이더구나. 어디 좀 자세히 말해보려무나. 환자가 그 인간들한테 푹 빠져들던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게 아니다. 인간은 미묘한 표정과 말씨와 웃음을 통해 자기가 상대방과 한편임을 암시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환자 자신은 자기가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만큼 너는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무심코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추겨야 한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선명하게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도록 말이야. 물론 새 친구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은 환자도 금세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사태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치심이니 자존심이니 예절이니 허영 같은 것들만 잘 건드린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야.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게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침묵해야 할 때는 웃어버리겠지. 자신은 동조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으로만 인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입으로도 인정하게 될 테고 네가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런 태도들을 아예 환자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했던 대로 변하는 법이니까. 이건 기본이야. 진짜 문제는 원수의 반격에 대처할 방안을 찾는 거다. 무엇보다 먼저 이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의 유혹이라는 점을 가능한 한 늦게 깨닫게 하거라. 원수의 종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세상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유혹이라고 설교해온 판이니 어려운 일이긴 하지. 하지만 다행히도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설교가 아주 희귀해졌다. 현대의 기독교 서적 중에는 물신을 다룬 것들은 많은 반면 세속적 허영이라던가 친구를 선택하는 일, 시간의 중요성 따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경고하는 책이 거의 없어. 이런 것들은 죄다 내 환자가 청교도주의라고 분류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이 청교도주의라는 말에 부여한 가치야말로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얻어낸
확실한 승리가 아니겠느냐? 이 말 한마디로 해마다 수천 명씩을 절제와 순결과 건전한 생활에서 구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하튼 네 환자는 얼마 못 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의 본색을 똑똑히 알게 될 게야. 그때는 환자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작전을 써야 한다. 환자가 충분히 쓸만한 얼간이라면 친구들이 곁에 없을 때에만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비판력을 싹 실종시킬 수 있지. 이 작전만 성공하면 환자가 꽤 오랫동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많이 보아왔지. 환자는 어떤 교제권 속에 속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게야. 이건 단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데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매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혹시 이 작전이 실패하면 좀 더 교묘하고 재밌는 방법을 써보거라. 이건 환자가 자기 삶의 이중성을 감지하는 데서 적극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인데 허영심만 잘 이용하면 어려울 게 없다. 이를테면 주일마다 식료품 가게 주인 옆에서 기도하는 걸 즐기게 하는 거야. 자기가 토요일 저녁에 누리는 도회적이고 냉소적인 세계를 그 가게 주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이유로 말이지. 반면 존경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에는 음담패설과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즐기게 하는 거다. 이번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깊고 영적인 세계를 자기는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좀 감이 잡히느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게 주인을 만나는 가운데 환자는 이른바 주변의 두 세계를 다 포용하는 완전하고 균형 잡힌 복합적인 인간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최소한 두 집단의 인간들을 끊임없이 배신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심 자기 만족에 취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이 죄다 실패했을 시에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채 새로 사귄 친구들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시고 그들의 농담에 웃어준다는 건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여하튼 좋은 일이고,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깐깐하고 속 좁고 총교도적으로 구는 꼴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거라. 그리고 그동안 이 새로운 사태의 진전을 틈타 환자의 씀씀이도 해퍼지고 직장이나 어머니한테도 소홀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어머니한테는 질투심과 불안을 일으키고 환자는 그런 어머니를 점점 더 피하면서 무례하게 굴게 만든다면 그 집안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10일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만사가 척척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특히나 환자의 새 친구들이 자기네 패거리들을 죄다 소개시켜 주었다니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록 보관서에서 확인해보니 참으로 속속들이 믿음직한 족속들이더구나. 거창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 가만가만 편안하게 다가가고 있는 아주 꾸준하면서도 변함없는 냉소자들에다가 속물들이더라고. 그 인간들이 아주 잘 웃는다고 썼던데 설마 그런 웃음이 늘 우리에게 이롭다고 믿고 쓴 말은 아니겠지?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나는 인간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이유를 기쁨, 재미, 적절한 농담, 경박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휴일 저녁 친구들과 연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기쁨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 어른들 사이에서 농담을 구실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별것 아닌 우스갯소리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걸 보면 농담이 그 진짜 원인은 아니야. 우리는 그 웃음의 진짜 원인을 모른다. 다만 인간들이 음악이라고 부르는 혐오스러운 예술에 그 비슷한 것이 상당 부분 표현되어 있고 천국에도 그 비슷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여하튼 이런 류의 웃음은 우리한테 전혀 득될 게 없으니 예외 없이 저지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웃음은 그 자체로서도 구역질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지옥의 현실주의와 위험과 엄격함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짓이다. 재미는 기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 인간의 유희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뭐랄까 감정의 거품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겐 거의 쓸모가 없다. 원수가 바라는 대로 느끼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주의를 빼앗는 데 써먹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다만 그래도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재미라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이야. 자비나 용기나 만족을 비롯한 여러 악들을 조장하거든. 부조리를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게 만드는 적절한 농담이 재미보다야 훨씬 더 유망한 분야지. 난 지금 음탕하고 추잡한 유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류급 유혹자들이야 이 분야에 많이들 의존한다만 실제로는 결과에 실망할 때가 많아. 사실 이 문제에서 인간은 두 부류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욕정만큼 진지한 열정은 없다고 믿는 인간들한테 음담 패설을 웃음거리로 던져줄 경우에는 웃기면 웃길수록 성적 도발의 효과를 정확히 내기가 힘들어지지. 반면에 웃음과 욕정이 같은 계기로 동시에 유발되는 인간들도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성에 관한 농담이 많은 부조리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이런 농담을 즐기고, 두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성에 관해 말할 구실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를 양산해낸다. 내 환자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면 야한 농담은 별 효과가 없을 게야. 이 법칙을 모르던 애성이 시절 내 환자를 따라 술집이며 끼견씨를 쫓아다니면서 낭비한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일단 환자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파악하거라. 하지만 환자 자신은 자기 소속을 모르게 해야 한다. 농담이나 유머의 진짜 용도는 이와는 영판 다른 데 있어. 이런 용도는 특히 영국인들한테 써먹을 만하지. 그들은 자기네 유머 감각을 대단히 여긴 나머지 그것이 없다는 걸 유일하게 부끄러운 점으로 여기는 인간들이거든. 영국인들에게 유머는 매사에 위안을 주고 매사에 변명이 되어주는 삶의 은총이란다. 따라서 수치심을 파괴하는데 농담보다 더 훌륭한 수단은 없지. 자기가 지불해야 할 것을 단순히 남에게 미루는 사람은 치사한 인간이 되지만 졸지에 당한 친구들을 놀리면서 농담으로 자신의 성공을 으스대는 사람은 재미있는 녀석이 된다고. 단순히 비겁하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우습게 과장하고 괴상한 몸짓을 해가며 으스대면 비겁함도 재밌거리로 둔갑시킬 수가 있지. 잔인성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잔인성을 노련한 농담으로 포장해버릴 수만 있다면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수천 마디 음담 패설이나 신성 모독보다 훨씬 더 쓸모 있는 게야. 유머를 심각하게 여기는 영국인들의 태도를 잘 활용하면 내 환자가 이런 유혹의 덫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잘 은폐할 수 있을 게다.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하지만 뭐니 해도 최고로 좋은 건 경박함이야. 무엇보다 아주 경제적이거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덕에 대해 진짜 농담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영리해야 하는 법이다. 이런 인간들은 마치 미덕이 우스운 것인 양 떠들도록 훈련시킬 수 있지. 그런데 경박한 인간들은 늘상 농담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 누구도 농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심각한 주제를 놓고 토론할 땐 자기는 이미 거기에서 우스운 부분을 찾아냈다는 냄새를 피우는 게야. 이런 상태를 오래 끌 수만 있다면 경박함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마치 갑옷처럼 인간의 온몸을 둘러싸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이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철갑이야. 더구나 경박함은 다른 웃음의 근원들과 달리 위험 요소가 전혀 없지. 기쁨과 한참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성의 나를 벼리는 대신 무디게 만들며 그렇다고 함께 웃는 사람들 사이에 애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거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6에서 11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에서 16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